구정 특집으로 이문열 작가님 모시고 부학문헌에서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편하게 저희들이 이제 작가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실험부터 간단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문열입니다. 예.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할 자리에 있는지 또 할 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궁금하고 묻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실언처럼 이 대담 앞머리에 싣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살다 좀 아주 이상한 그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표현이 호랑이 등에 탄 기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뭐 어쩌다 호랑이를 타게 되었는데 이제 아마 호랑이한테 조금은 잘못해가지고 말하자면 뭐 배를 발로 찼다거나 뭐 수영을 뽑았다거나 해서 화를 내게 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달리는 호랑이에서 내리게 되면은 몹시 다치거나 호랑이한테 잡아먹힐거나 이래서 이제 내리지도 못하고 가기도 곤란한 그런 형국을 보통 호랑이 등에 탄 기세라고 그러는데 요새 뭐 제가 보기로는 이 세상이 혹은 이 어찌 전국이 혹은 이 정권의 정치가 꼭 호랑이 등에 탄 기세로 돌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면은 근년 들어서 특히 작년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될 뿐 아니라 어떨 때는 전혀 예상 밖의 설명으로 그 해석이 되고 그래서 그 호랑이를 사람을 태우고 가는 그 호랑이 입장에서는 아주 괘씸하고 수염이 뽑히고 참 배를 차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별로 묻는 사람도 그렇게 아주 그 힘들어서 혹은 그 성의 있고 혹은 조리 있게 묻는 것 같지도 않고 대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서로들 이제 달린 호랑이 등에 타고 자꾸 그 호랑이 참 코수염을 뽑고 배에 발질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몇 개의 사건만 하더라도 이건 충분히 설명돼야 할 것들이 설명이 안 되거나 되기는 했지만 이상하게 되거나 또 그 이상하게 되었는데 또 그 묻는 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묻는 게 신통치 않거나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이 호랑이가 화가 나고 이제 이 탄 친구들이 떨어지면 아마 저거 될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세상을 위해서도 혹은 그 호랑이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기 싫어서 억지로 달리게 되다 보면은 그게 뭐 정권적인 상황이 되면 무리한 뭐 집권 계획이 되거나 장기 무슨 이 잠독제 같은 이런 것으로 변질되어서 호랑이에서 안 내려오려고 하게 되는 그런 게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 결과는 틀림없이 양쪽 모두한테 아주 좋지 않는 많은 경우에는 유혈이 참 피해 더까지 결말까지 나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이거 뭐 참 태우고 가는 쪽도 타고 가는 쪽도 한 발 멈춰가지고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최근에 쌓여가고 있는 이 발길질이나 코수염 뽑기 같은 것으로 한 서너 가지가 보이는데 이를테면 작년에 벌어져가지고 한때 대단히 무슨 큰 일처럼
박하게 뒤집혔다가 별거 아닌 걸로 되고 오히려 거꾸로 뒤집힌 뭐 드루킹 사건 같은 것 그것도 한 번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재판에 맡겨놓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뭐 재판이 나도 지금까지 있은 걸로 보아서는 별로 뭐 특별한 무슨 극적인 반응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또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그것도 한번 따져보아야 할 것일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예전 정권 시절에는 굉장히 그 높이 치던 그 내부자 고발이라는 거 이게 또 근래 와서는 이상하게 이제 참 함량 미달의 악당들이 하는 짓으로 이렇게 몰려가면서 지금 또 흐지부지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어쩌면 그 호랑이 수염을 뽑고 배를 차는 짓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그게 목포에서 뭐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그 여자위원회 어떤 그 저건데 행위인데 뭐 아직도 뭐 노예주의라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내가 보기엔 그것도 뭐 가장 가장 확실한 것은 이런 기분 꼭 도둑을 잡았는데 도둑이 보따리를 확 풀어놓으면서 내가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나중에 빈민구제하려고 이적하려고 했는데 너 그렇게 사람을 하나 하고 덤벼드는 것 같은 게 아무리 좋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그 해열과 그 해석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뭐 설주라면 흐지부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나 절대로 그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아마 그 호랑이는 길길이 뛰면서 그걸 뒤엎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우리 대담의 앞저글로 참 실험 비슷하게 짧게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예.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기호지세죠. 예. 기호지세인데 기호지세가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건데 그 예로 드루킹 사건이 명확히 국민들한테 해명이 안 됐다. 그냥 넘어갔다. 두 번째 신재민, 김태우 내부자 폭로를 자기들은 이게 의인이라고 주장하다가 자기들 시대에 이게 터지니까 그건 형편없는 사람으로 함량비자의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은 시키지 않는 짓을 한 그렇죠. 일탈자가 되는. 예. 그 세 번째 이제 손혜원 사건 이분 사건은 마치 이게 목포 지역의 그 여론활동이었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핍박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거꾸로 사건의 본질하고는 상관없이 거꾸로 몰고 들어간다. 근데 이 사건 특히 최근에 손혜원 사건이라는 걸 보면 그 국회에서 야당 민주당하고 청와대 일각에서 여권 일각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익충돌 사건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익충돌 사건은 이런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자기 집이 원래 그곳에 있고 원래 그러니까 자기 집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끌어들일 때 이익충돌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손혜원 사건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도 아니고 먼 목포까지 원래 마봉강 지역구입니다. 비례대표 들어와서 목포까지 전부 사전에 수십 채의 집을 사놓고 거기다 국가 예산을 1,100억을 끌어들였다고 하면 이 이익 충돌이 아니고 부동산 투기하고 국가 예산을 이게 자기가 그 문광위에 간사를 하면서 강제 배정을 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업무상 배임이죠. 업무상 배임이라는 죄는 50억만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갑니다. 근데 이 본질을 전부 이익충돌 사건으로 묻어가지고 이제 그냥 넘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 보면 이 정부가 해결을 한 방식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이상하게 본질적인 것들을 묘하게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참 국면을 바꾸어 놓는데 지금 예를 들면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도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뭐 거의 이게 뭐 되게 가는 방향은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 이 집단들이 아주 참 그 허무맹랑한 이 집단이고 살인을 추구하고 그래서 정부에 뭐 이지에서 뭐 하락하다가 실패해서 이제 그걸 이쪽으로 덮어 씌웠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끌려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잘못 걸리고 된 것이고 나쁜 건 그 친구들이다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가는 것 같은데 하나 이상한 것은 지금까지 아무도 이의 없이 신문에 발표되고 받아들인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알기로도 그렇게 무력하고 의미 없는 그런 집단이 아니었고 대단한 집단이었죠. 적어도 몇백 명의 아주 그 결속력 강한 그룹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들이 그 이룩한 어떤 경제력 성취도 보면은 하여튼 청와대 그 비서관을 불러가지고 강연시키고 강연료 줄 정도 그 정도의 위세와 신의가 있던 집단이고 또 그것도 신문에 났던 것이지만은 어떤 그 사람은 그 청와대 비서관한테 돈을 뭐 몇백만 원 주었다가 다 못 찾은 적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러내가지고 오사카가 아니고 어디야 오사카 영사 총영사 그 사실 그 뭐 적은 일자리 다 있는데 그 무슨 뭐 동장 자리 뭐 저거 하듯이 말이지 하고 그랬는데 그게 왜 그래 아무 허무맹랑하고 참 저한 살이 그 집단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 간 사람들만 피해자가 되는 그게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국정원 댓글 사건 가지고 3년 내내 괴롭혔어요. 뭐 끈질기게 괴롭혀가지고 결국 세월호로 통해서 이게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탄핵으로 가고 침몰을 시켰지 않습니까? 좌파들이나 그 반대편들은 이렇게 집요합니다. 집요한데 드루킹 사건만 하더라도 제가 그 당 대표할 때 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인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하면서까지 이게 받아낸 사건이에요. 받아낸 사건인데 사건을 받아내고 나니까 특검할 사람이 없어요. 정권 초기니까.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 대선 때 여론조작한 사건이고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 관여된 사건이고 또 이 사건을 또 대통령한테 보고받았다. 대통령이 보고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런 의혹이 있는 사건인데 그거는 전혀 손을 대지 못했어요. 손대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지금 재판에 넘어가서 곧 아마 선고를 하겠죠. 아마 이 방송에 나갈 때쯤 되면 선고를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그게 단순히 그러면 있었던 어떤 비리를 묻는 것에서 그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걸 딱 반 뒤집어가지고 오히려 저기 되도록 일종의 어떤 뭐 좀 이득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기술에는 정말 아주 기분이 이상한 적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 김경수 씨는 김태호 씨하고 아마 그 전에 두 번인가 뭐 몇 번 붙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거기서 두 번 다 아마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그렇게 뭐 낙선할 적이 아니었는데 결과는 아주 낙선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됐는데 뭐 그렇다면은 그 세상 소문이 뭐 헛되었다거나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탓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걸 이렇게 만든 그 행정적 사업적 어떤 그런 기교 혹은 기술이라는 것 이것도 놀랍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호랑이 배에 또 한번 발차기 한번 넣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까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아까 그 경남지사 선거가 이제 그 당시에 김태호 후보가 이길 수가 있었죠. 이길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지방선거 때는 남북 평화 무드가
전국을 지배했어요. 전국을 지배하고 남북 평화무드에 미국의 트럼프까지 말하자면 인정을 해주는 그런 회담이 돼버렸어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아무 내용이 없는 회담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마치 통일이 다가온 듯한 분위기를 전 국민들이 믿어버렸기 때문에 김태호 그 후보가 참 탁월하고 경남지사를 2번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지지층이 넓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루킹의 주범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김경수 후보가 됐던 것은 결국은 그 남북 평화무드입니다. 그 평화무드에 전 국민이 휩쓸려 갔죠. 휩쓸려 가가지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소위 자유한국당이 참패한 그 원인이 됐죠. 네. 지금 말하다가 얘기가 좀 셉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 혹은 현재 어떤 정치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얘기하다 보니 나온 거니까 네. 말한다면은 저는 한 2년 전부터 아주 굉장한 국가 국민 모두에게 하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어떤 것들을 그때 묻고 그 본질을 명확하게 해놔야만이 나중에 가서 후회가 안 생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아까 남북 회담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남북 회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남북 회담의 결과 그거 이제 뭐 통일이 된다거나 뭐 민족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족 저거나 통일이나 민족 무슨 뭐 평화나 뭐 화해나 뭐 이런 것들로 갈 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에 있어야 할 저거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통일 문제가 오게 되고 또 통일 문제에 대한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것이 그 통일이 어떠한 형태로 될 것이냐. 그거 명확히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은 사람들 아무도 지금 묻지 않고 그건 아마 서로들 다 물음도 가지고 있고 답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추측서로 던지고 연방제 아니냐 뭐 하다가 또 아니 그 말고 하고 또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들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결정도 안 해놓고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통일. 저는 이 통일을 하니까 한참 제일 처음 이제 아주 사회 밖으로 뛰어나올 때가 80년대 중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내일 답답한 게 그거였습니다. 반통일 세력하는 말이 사회에 생겨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인 말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반통일 세력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 보고 있으면 이래요. 어떤 통일의 방식이 있는데 그 통일 방식에 대해서 반대하면 반통일 세력이야.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그래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그들이 반통일로 저하는 친일파나 저벌이라 하더라도 통일이 되어서 저벌 같으면 시장이 2배가 넓어지고 노동력이 2배가 더 충분하게 들어오게 된 그런 사회는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반통일 세력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마치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반통일 세력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그래서 어떤 방향의 어떤 모양의 통일만 그걸 통일이라고 말하는. 근데 이 사람들은 통일을 이야기할 때 이제 연방제 통일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 연방제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연방제 통일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다 인식이 없어요. 논의도 안 되어 있고, 또 연방제라는 것도 연방제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세계에 뭐 연방제 나라가 많이 있지만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비슷한데 스위스 정도가 좀 특별하고 뭐 미국이나 뭐 기타 연방들은 되게 참 연방이지만은 동시에 또 그 중앙 집권제이고 참 그런 뭐 이렇게. 근데 연방제가 되려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연방제는 체제가 같습니다.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든지 안에서 그 나라에서는 같은데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통일은
일국 이체제 통일입니다. 북은 공산주의. 그거는 과정이겠죠. 예, 남은 이 자유민주주의인데. 진정한 통일이 아니니까. 그건 그런 식으로 이제 연방제 통일을 해가지고 그럼 최종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돼야 되거든요. 자유민주주의.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안 해요. 하지 않고 일국 이체제 연방제 통일을 하자. 그러면 통일이라는 게 국가 통일이라는 게 체제가 같지 않으면 이게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일국 이체제가 없습니다. 북에면 남예멘이 그 아랍에 가면 유일하게 그 남쪽은 전체주의, 북쪽은 군부 정권. 이래가지고 체제가 좀 달랐는데 이 자기들끼리 이제 통일을 하자고 협의를 해서 협의 통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갈라지면서 내전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어떤 그게 역사의 전무후무하고 우리가 어떤 역사가 아니라 자연사에서도 그런 게 좀 서로 다른 체제가 그래 하는 게 드문데 네. 그 저기 뭐 그때 무슨 신이 나서 그렇게 했던지 모르겠지만 그 10배의 값을 지금 묻고 있는 건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말썽을 부리고 있는 예멘 난민도 그 사람들 자기 이제 체제 통일했다가 다시 갈라지면서 내전이 일어나고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제주도에 그 난민이 뭐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이 연방제 통일의 개념을 제대로 좀 알았으면 저는 좋겠는데 그걸 그 지금 모르고 통일된다고 하니까 남북 평화가 왔다고 하니까 전부 이제 들떠가지고 지난 지방선거가 그래 휩쓸려 갔던 거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범위가 넓어져 버렸는데 너무 멀리 갔는데 사실은 그 문제도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호랑이 등에 좀 점점 타고 있다 하는 느낌 중에 하나는 이런 문제들을 명확하게 알고 가지 않으면은 언젠가 이 호랑이가 저거 해가지고 참팀은 떨어지면 누가 다치거나 죽거나 합니다.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하다 보니까 얘기가 넓어지게 됐는데 아까 우리 지금 당면에 그 처음에 꺼냈던 몇 개의 저것들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그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얘기를 하면서도 그 구체적으로 말을 못 했던 것은 어떤 것들은 내가 요새 그 뭐 이게 구체적인 그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소홀히 해서 모자라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 지금 이 드루킹 문제하고 드루킹 문제는 어떤 거기에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것이 아직도 뭐 저게 돼 있고 일본 좀 내일인가 뭐 아마 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그 두 번째 문제 같은 거 그런 거는 사실은 그건 다분히 논리적인 것이라서 단언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재민 김태우 폭로 문제요. 그거는 선생님 그렇습니다. 신재민 김태우 이 두 분이 이제 내부자 폭로를 했는데 그거는 우리 법제에서 보면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폭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김태호 사건 같은 경우는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문제가 더 중하고 그건 수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재민 사건을 수사를 하려면 김동연 부총리 그 다음에 청와대 그 당시 그 경제수석했던 홍장표 씨, 그 다음에 경제비서관 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직권남용이 더 문제되는 것이지 신재민 김태호만 그 사람만 딱 떼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은 이게 맞지가 않죠. 맞지가 않은데 이 사람들은 아마 여론을 어떤 식으로 조작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검찰이 제대로 된 검사라면 신재민, 김태우 이 두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보다도 오히려 그 뒤에 숨어있던 권력자의 직권남용 그걸 제대로 조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애매하게
대표님한테 대표님도 전력도 있으니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거기 이제 두 사람이 약간 이제 대접이 다른데 한 사람은 이게 제대로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고 뭐 그게 말하자면 전문가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정권으로 뭘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부정확한 지식으로 비전문성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 건데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부정확하고 관료성 비전문성의 사람인지는 많이 의심이 갑니다. 그 사람은 정식으로 행정고시를 해가지고 참 그 행정관이 되었고 5급은 뭐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낮은 직급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전문가도 아니고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면은 그럼 이 나라 그 어떤 그쪽 결정 부분은 과연 누가 하고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선생님 그때 대통령이 잘못 대답을 한 게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답변을 하려면 그 사건은 현재 고발이 되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런 말을 그렇죠. 하는 게 그게 정답인데 신재민 그 사무관을 좁은 시각에서 봤다. 더 큰 뭐 시각에서 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 수사해라. 김태우 같은 경우에는 지가 한 행위를 그 왜 나가서 올리느냐. 말하자면 이 사람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법률적으로 잘못했다고 한정에서 대통령이 말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사건을 보면서 대통령께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갖고 더 이상 수사하지 못하도록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를 갖다가 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고 애매하게 저게 해결되지 않고 뭐가 덮이고 있다, 뭐 되고 있다 이런 기분을 자꾸 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도 야당이 나서서 좀 지배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걸 잘 지금 못하고 있어서 뭐 저도 상당히 좀 야당이 상당히 용감할 때가 많던데 어떨 때는 더 용감하지 않아. 용감한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 야당에 전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 그 김태우 씨 일은 그건 또 전혀 다른 성질의 문제인데 이상하게 몰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 이 김태우 씨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그 일을 하라고 명받았다고 그렇죠. 그걸 주장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명한 건 없는데 이 사람이 했다는 것인데 그 판단에 대해서야 뭐 사실상 실질적 진실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뭐 이 정권 안에서 그 좀 검찰관이 그걸 조사를 하는데 그 명받지 않은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또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또 그게 속상해서 또 다른 폭로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천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 김태우 그 행정관한테는 뭐 검찰관한테는 그 계속 이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이쪽은 뭐 그냥 흐지부지 그냥 뭐 참 어린 놈이 잘못 죽겠다 잘못 말했다는 식으로 이제 그 처리될 것 같은데 그것도 글쎄요 뭐 언론 모아서는 무난한 처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호랑이 수염 뜯는 짓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국 이 정권이 무너지는 거는 이게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쌓이고 쌓여서 무너지거든요. 근데 벌써 이게 3년차 들어간 정권인데 이제 만 2년이 안 됐죠. 해수로는 3년이지만 3년차 들어간 정권이 이렇게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 정권이 무너지죠. 사실은 내가 이제 기억을 하고 많이 들여다보면서 본 이 정권이 여섯 번인데 여섯 번인데 사실은 이 3년을 넘긴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되게 뭐 그 근래에 뭐 마지막 저걸 치면은 뭐 참 김영삼 정권 때도 그 아드님 일 터지기 후에 한 3년쯤 됐어였고 DJ 대통령도 한 3, 4년 사이였고 그 아들 문제가 터지고 뭐 무슨 저게 터졌고 그전에도 뭐 옷이 터지고 뭐가 터지고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시기를 봐서는
특별히 이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정권은 특별히 어떤 이념지향적인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바탕이 적폐 해결 또 뭐 이런 식으로 처벌했기 때문에 그게 더 이제 그런 안 맞는 것이 눈에 띄는 겁니다. 예. 그 적폐가 뭐 참 어지간히 뭐 그때 보니 적폐였는데 지금 보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된다거나 또 뭐 적폐는 적폐지만 앞에 그러지 말자 그러고 그렇게 처리된다면은 그건 괜찮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온갖 적을 다 하면서 자기들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매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게 아마 그 내가 아까 호라이드에 탄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 제가 한번 뭐 이야기를 최근에 한 일이 있는데 제가 정치를 이제 24년 하면서 느낀 거는 좌파들은 뻔뻔합니다. 우파들은 비겁하고 제가 24년 정치하면서 느낀 거는 우파들은 숨고 위기가 생기면 도망가고 단합을 안 해요. 비겁하고. 근데 좌파들은 일이 생기면 뻔뻔해집니다. 요즘 나 손혜원 의원 사건을 보면서 더 그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아, 저렇게 뻔뻔해야 되는 것이구나. 또 어떤 TV 앵커 사건을 쳐다보면서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난 그렇게 느껴요. 느끼는데 그런데 그걸 참 인간적으로 또 사람을 매몰차게 비난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걸 쳐다보면서 야, 저렇게 뻔뻔하게 대처를 해야지 나중에 할 말이 생기는구나. 난 요즘 그래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뭐 또 우리 역사적으로도 그런 뻔뻔함이나 그런 아주 나쁜 종류의 임기응변으로 자기 그 고배를 넘기는 저것들은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그래요. 어떤 거라, 아까 말한 대로 폭 뒤집어 씌우는 거. 네. 오히려 참 옛날에 적반하장이라는 식으로 도둑이 매를 드는 형태, 이거는 좀, 피하고 싶은데요. 참 손의원의 일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른 건 다 한번 이해하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게 처음부터 자기가 참 목포에 저걸 개발하기 위해서, 문화 저걸 하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내놓을 거라 하는 거, 뭐 이런 걸로 이제 좀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저거는 다른 건 다 이해돼도 좋은데, 이거는 뭐 이해 안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곁에 뻔뻔스럽게 다 대처해서 묻어왔는데, 그걸 갖다 지내왔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보면, 데미지가 쌓이죠. 국민들 의식 속에. 아, 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계속 하구나.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점점 호라이들이 이제 호라이가 사나워지는 거죠, 점점. 제가 이제 오늘 선생님 모시고 한번 선생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보수 개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 의견을 좀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게 하도 추상적이고, 예. 참, 한편으로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참, 우리 경상도 말로 억장 무너지는. 그렇죠. 가슴 아픈 거하고 또 다른, 참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는 그런 저것도 있는데, 글쎄요, 제가 사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면 좀 적하게 되겠지만은, 그 탄핵이 발의될 당시에는, 당시에는 저도 탄핵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때 의원들이 몇 초 와서 인원도 하고 할 때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동의한 이유는 명백한 것은 하도 촛불이 요란스럽게 하고 발전한 방향이 위험스럽고 참 불량스럽게 이미 무슨 평화 시위, 촛불 시위가 아마 아직까지 대통령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모가지로 그렇게 묶어가지고 감옥에 끌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시기가 어디 있으며 무슨 평화 시위가 하던 건데 저거 끝이 어딜 줄을 모르겠고 그래서 일은 또 이만큼 커서 이제 없었던 걸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법원에 그래도 그때만 해도 법원에 대한 나는 약간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재판소에 왜 그러냐면은
참 마음속에 언급한 기사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이쪽에 사람이 많으니까 뭐 그렇게 험하게 나오겠나 하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명기석 하여튼 대법관들이 다 모여서 그렇다 하면 그건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기분 그래서 이제 저 촛불한테 맡기지 말고 대법관들한테 맡기자 네. 뭐 이런 기분 때문에 그때 이제 물어보자 네. 했는데 그것도 뭐 당장 저게 되는 게 내가 그 전날인 게 며칠 전에 그분들 외면하다 들은 통계로는 거의 70명 가까운 분이 나가기로 돼 있었어요. 네? 70명 가까운 분이 네. 동의하고 나가기로 돼 있었다고. 네. 그런데 막상 나갈 때 보니까 뭐 40몇 명 나가고 네. 이제 이파저파로 갈아지고 네. 그러더군요. 네. 뭐 지금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나가기로 했던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네. 뭐 이럴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탄핵이 많이 잘못됐다고 하면 참 원초적으로는 나도 그 동의한 그 기분이 있어요. 그게 있어도 늘 죄스럽고 마음 편치 않은 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자꾸 석연찮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정말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답답하고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뭐 어떨 때는 참 당한 것 당한다 하는 기분이 들 정도까지도 갈 때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그때 그 사실로 만들어졌던 것들이 그 중에 아니었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그거는 공적인 영역이 아닌데 그걸 공적으로 영역으로 끌어내서 어떤 그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고 세상 사람들의 아주 그 근거 없는 분노를 유발시키고 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약간 그때 동의를 했었던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뭐 그래요. 지금에 와서 이제 차츰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이상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때 상황, 그때 저거로서는 본질적인 문제도 그렇지만은, 저것도, 그게 한 석 달 그랬지요. 그렇죠. 하고. 네. 그리고 그게 아슬아슬한 게 저게 언제 조금만 티 나가면은 무슨 일이 벌지도 모르는데, 제가 보니까 한 번은 촛불로 서로 뭘 하는데 잘 끄고 잘 키우고 하는 건데, 네. 난 그렇게 정교한 촛불 조작, 있지 않습니까? 불 조작. 그거 다른 데서는 내가 잘 못 봤습니다. 그게 이제, 주도 세력이 민노총이죠. 그러게 참 의시하고 뭐 이래가지고 아마 위축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점점 유감스러워하는 기분이 커져오고 있습니다. 탄핵 당시에 이제 저는 국회의원들이 연락이 오면 탄핵해서 안 된다. 탄핵 사유가 아니다. 예. 이걸 대선 때 내 관훈 토론회 가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탄핵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할 때도 이 판결이 잘못됐다. 왜 잘못됐냐? 그걸 조목조목 5월 대선 앞두고 관훈 토론회 가서 내 설명을 장시간 했어요. 장시간 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돼 있나 뭐.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에 대해서는 재심 조항이 없어요. 나중에라도 이게 잘못됐다고 뒤집을 조항이 없어요. 재심 조항이. 지금 법에 없어요. 없다 보니까 탄핵을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헌법적인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못됐다면 나중에라도 하는 것은 사면 복권밖에 없어요. 사면하고 복권하는 것밖에 없고, 사법 처리할 때도 내가 조목조목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지난 대선 때 관훈 토론회 가서 기자들 질문에 그 당시 얼마나 서서히 풀을 때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탄핵 결정도 잘못됐고 헌재에 가서 파면한 것도 잘못됐다. 국회 결정도 잘못됐고 헌재에 가서 파면한 것도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저는 사실 잠깐 거기에 끼어들려면은 탄핵 재판 결정을 보면서 그것도 전원 일치인 걸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고대 아마 어디 그리스 법주의 하는 건데 완전 일치는 무효라는 거. 예. 그걸 버뜩 생각을 했는데 참말로 이 완전 일치인 걸 보니까 이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탄핵 잘못했다 그때 동의한 건 정말 후회스럽다 하는 게 바로 그 완전 일치라는 거. 그게요. 예. 8명이 완전 일치를 하게 된 거는 가만히 보면요.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 촛불 사태. 헌재에서 이걸 기각하면 혁명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헌재가 겁을 낸 거죠. 바로 공갈을 했죠. 예. 예. 재판 중에도 지금 광화문에서 그게 바로 공갈이죠. 예, 공갈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재판관들이 다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나는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헌법재판관인데. 그래서 나는 그 판결문 읽을 때 가만히 그 이정미 헌재소장을 쳐다보면서 그분이 그 법관 출신입니다. 저거는 대통령 파면 재판을 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판사할 때 잡범들 재판한 것이다. 응? 거기 보면 참 희한한 이유가 다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이 헌법 그 형사소송법상 뭐 조사를 받으러 갈 때 그걸 말하자면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갖다가 거부할 수가 있어요. 형사소송법. 예. 국가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통령이 그걸 자백은 안 하고 부인을 했다. 자백하고 부인하고 이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무 탄핵 사유가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헌법 수호 의지 없다고 몰아가는 것을 보고 마치 저거는 옛날 잡범들 놔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원님 재판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 관훈 토론회 가서도 그거는 잘못된 판결이다. 그건 부끄러운 판결이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그 한국의 이제 보수 우파 진영의 괴멸이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탄핵으로 출발해서 보수 우파 진영이 전부 괴멸이 되거든요. 괴멸이 되는데 이전에는 막 짧게는 YS부터 시작해서 YS가 그 정권을 이어받을 때 한국 보수 우파들이 이렇게 분열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YS 이후에 이제 DJ한테 갔을 때도 한나라당 우리 하고 있을 때는 다 뭉쳐 있었어요. 그 10년 동안. 노무현 10년 동안.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있을 때 다 보수들이, 보수 우파들이 뭉쳐 있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와서 탄핵을 기점으로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 이 갈라지면서 한국 보수 우파들이 이제 극심한 분열을 가져왔어요. 그래도 분열을 가져오다 보니까 지방선거에 아무리 그걸 힘을 합쳐서 대항을 하려고 해도 합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보수 우파들이 갈갈이 찢어져서 지금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해석이 이래 돼요. 제가 그게 저게 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그동안 쭉 자기 반성을 하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이게 상당히 사실은 이제 10년 정권 뒤에 다시 권력을 찾아온 거 이게 한국 보수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이상한 자기 체면에 걸리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민주화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다. 그래서 소위 그 민주적 질서 혹은 민주적인 어떤 변혁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그 민주적인 아니던 그건 무조건 변혁이라는 건 무조건 저건데 좀 이렇게 수용할 그런 느슨한 기분이 되게 되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그 10년 동안. 그러니까 상대방들 특히 좌파들은 진지전을 올해부터 했지 않습니까? 정교조를 통해서 교육의 진지전을 구축했고 또 영화, 예술, 문화를 통해서 문화의 진지전을 구축했고 이 사람들은 반대 진영에서 정교도 정교조 통해서 교육 그 다음에 대학은 진작 잡혀 있었고 문화 분야도 지금 진지를 구축을 했고 거기다가 노동 분야는 그 민노총을 통해서 완전 철저히 진지전을 구축했고 또 시민단체는 참여연대나 그 시민단체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들 진지전을 구축을 했는데 그 구축할 때 이제 보수 우파 진영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느슨했죠. 대처도 안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원래 이 80년대 그때 80년대 초반 중반이었을 거예요. 네. 갑자기 안토니오 그람시 네. 헤게모니론이 번역돼 가지고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막 5군데 6군데 번역돼 했어. 그래서 내가 굉장히 웃었어요. 이거 50년 전에 참 죽은 사람 저건데 이게 왜 80년대 한국에 그것도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퍼지고 있나 싶었는데 그게 참 끔찍한 거였어요. 이제 보니까. 그게 그 당시에 좌파들의 성서였잖아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어떤 일로 기억하고 그냥 이렇게 기억 속에서만 추천하고 있는 사이에 그들은 실제로 그 진주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그 문화, 종교, 그 다음에 대학, 이런 것들을, 저것들이 말이죠. 이 3년 동안에 완전히 저거 됐는데 나는 특히 문화진지에 있어가지고 문화진지의 일을 잘 압니다. 잘 하는데 문화진지는 아마 90년도 중후반에 완전하게 장악이 되었습니다. 93년 중후반, 90년대. 예를 들면 문단 같으면은 어디 가서 해도 그건 대충 아마 동의하는 분이 많이 있을 텐데 이미 네가 참 좌냐 우냐를 물을 때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나 우야라고 해서 작가 100명을 모아놓고 물었을 때 90년 후반이 되면은 10명 안 됩니다. 절대로 10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안 그럴지도 모른다 해서 표현하는 사람은 그래 그때 이미 아마 그냥 거의 좌파로 다 넘어간 거죠. 넘어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중간에 오랫동안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던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이 그때 90년 중반에 중심을 해서 이제 완전히 저쪽으로 연합해요. 말하자면 카르텔을 형성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모아주는데 그 전에 이미 다른 문화에서도 이제 음악은 모르겠고 미술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겉에 드러나는 것들은 전부 다 좌파 민족 걸개 그림으로 저게 되었었죠.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그쪽 그림도 그렇습니다. 그쪽 그림도 90년대 중후반이 되면은 우리가 옛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미술 교과서에서 그림 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의 사라집니다. 전멸이 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은 내가 그 중에 참 뛰어났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림 많이 나오던 분의 전시회를 내가 마지막에 초라하게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전시장을 제대로 못 구해가지고 어디 쫙 구석진 데 조그마한 데 가지고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친일파로 몰립니다. 친일파로 날아가고 중요한 세력들은 친일파로 날아가고 근데 이제 친일파 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참 민족 편에 있지 않았다는 것. 이게 이제 죄가 돼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 참 역사는 참혹한데, 그걸 사람들이 별로 모르더라고요. 지금 문화 분야는 거의 넘어가 버렸죠. 예, 그래서 근데, 아직 그때 넘어가는 건 나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사실 내가 여기 이제 도망을 온 것은 85년도였지만, 제대로 참 이렇게 싸움답게 된 것은 90년 중반 이후입니다. 85년 말 이후 그때만 해도 내한테는 여기가 그저 좀 번잡한 서울에서 벗어나고 좀 고향과 서울 가운데쯤 되는 곳에 있는 그런 이렇게 임시의 참 둠피처 같은 걸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게 좀 진지가 되어버렸는데 진지가 내 나름의 진지가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대단했고, 그 다음에 사실 이런 걸 갖다가, 이명박 정권 때나 박근혜 정권 때도 그걸 내가 말을 이견할 수 있는 것은 피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걸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더군요. 두 분 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안 만났습니다.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그게 초장에 뭐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수도권 이전 문제로 그 뭐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한 번도 안 만났고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번 만났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걸 걱정도 하고 호소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뭐 석연찮은 저걸로 한 번도 그 힘들어서 뭐 한 걸 못 봤습니다. 못 봤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조금 그런 저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다는 게 그런 어벙한 블랙리스트란 만든 거야, 그게. 그게 어벙한 이 진지전은 그 어벙한 블랙리스트로 될 게 아니라고요. 지금 아마 그 좌파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그 시절보다 훨씬 심합니다. 네, 그래도 그거는 아마 그게 굉장히 잘 짜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같이 왜 얘가 블랙리스트에 들어왔느냐. 그럼 관로해보면 이래 됐어요. 뭐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지지. 이게 무슨 블랙리스트의 이유가 됩니까, 그게. 그런데 지금 얘들 블랙리스트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정확하게 오는, 왜 이게 참 반동적인가에 대해서 분석이 정확할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건 안 하다가 한다는 게 겨우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에 그때 제가 저걸 했습니다. 예술인 복지재단 이사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 예술인 복지재단에 들어온 예술인들의 수라든가 또 이 지원 저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돈을 제일 많이 지원합니다. 230억을 씁니다. 1년에 예술인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 많은 거 막 그냥 하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누구가 예술가다. 누구가 소설가다라는 어떤 저게 있습니다. 그게 뭐 1년에 작품 하나 쓴다든가 뭐 문인회합에 뭐 몇 번 나가고 뭐 이런 거 다 조합해서 이 기획을 해야만이 해외 이제 되던데 이 사람들이 내 기억으로는 아마 뭐 크게 몇만 명 안 넘었어요. 등록된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9,400명이었어요. 블랙리스트가. 그건 블랙리스트도 아니지 뭐. 무슨 회원의 절반이나 3분의 1이 블랙리스트는 그게 이거는 분명히 성의 없이 누가 해서 그것도 마지막 그 작성자는 솔직하게 좀 직급으로 말해서 안 됐지만은 7급 이하 공무원들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에다 관로를 떡 쳐가지고 문재인 지지 뭐 무슨 선언서에 뭐 서명 그런 거 가지고 그 리스트에 오늘 난 그 형태가 됐는데 어설프게 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그 30년의 그 진지전 저 패배는 나중에 이 회사에 잘못돼서 뭐 다시 우리가 그 복귀할 기회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복귀할 기회가 있다면은 뼈저리게 한번 복귀해 봐야 될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좌파 정권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3년 차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경제가 폭망했거든요. 경제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경제가 폭망을 하고 이제 남북 핵위기도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경제는 지금 서민경제 밖에 나가보면요. 그 문 닫은 가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 신기한 거는 그렇게 돈을 많이 풀어줬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돈 많은 돈들이 몇십 조가 되는 돈들이 전부 나눠주기 했는데도 참 그 신기하네. 그게 이제 사회주의 배급식이거든요. 현금 배급이거든요. 현금 배급인데 현금 배급을 받은 사람이 그걸 전부 소비를 하느냐. 소비를 해줘야지 소위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그 사람들도 불안하니까 소비를 안 해요. 절약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고 또 북핵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지금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4개월 전에 마지막에서 트럼프가 ICBM만 제거하고 미국만 안전하고 북핵을 용인할 것이다. 이런 협상을 어떤 식으로 막아야 될 것인가. 그걸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대충 그렇게 모두 보는데 그건 미래에 있으니까 모르죠. 아니 지금 협상을 그래 할 수밖에 없게 끌려가고 있어요. 끌려가고 있는데 1년 4개월 전에 우리가 워싱턴 갔을 때 이런 협상을 하게 되면
한국도 정권이 바뀌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때 미국이 어떻게 반대를 할 거냐.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협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트럼프라는 그 미국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좀 아주 공경에 처해 있어요. 자기 이제 그 뭐 개인 사건으로 또 러시아 스캔들하고 또 개인 이제 뭐 섹스 스캔들하고 이 공경에 처해 있으니까 이게 덜렁부하고 외교적인 성과 냈다고 미국만 안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협상할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방위비 분담 가지고 그걸 핑계로 삼고 미군 철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버렸어요 미국에서. 근데 만약에 철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북에 갖다 붙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이래 북핵 위기에 와 있는데 이미 저 북핵 위기라고 이야기한 지가 우리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도 이제 현실화 안 되니까 국민들이 지금 잘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경제는 느낌이 오는데 북핵은 지금 현실화가 안 돼서 느낌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이거 그 위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뭐 그 묻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이게 세상에 이제 어떤 우리가 마지막 상황 네. 그거는 하나입니다만은 그 상황으로 가는 동안에 경우의 수는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불행으로 생각하는 그 단계로 가려고 하면은 네. 지금 이제 이 문제도 네. 이 핵 문제도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2분의 1 나쁜 쪽으로 2분의 1로 내려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그 북한의 태도라든가 뭐 어떤 북한이 남한에 대한 태도도 네. 또 사실 많은 사람이 믿는 것처럼 뭐 그들도 동족인데 뭐 그렇게 우리 죽이려고 하겠냐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좋게 볼 수도 있다고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나쁜 거 예. 기회만 되면 우리는 그냥 비국민처럼 처리해가지고 될 수 있다는 것도 2분의 1이라고요.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2분의 1들이 여러 번 되풀이 되어서 예. 마지막 우리 최악으로 가게 됩니다. 예, 예. 최악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2분의 1이 한 서너 번만 되풀이 되어도 지금에서 그것이 되는 데는 파약 한 8분의 1밖에 확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2분을 3번 예, 해버리면. 예. 그런데 이러한 단계, 이러한 그 확률적 가능성에 대해서 전부 다 그냥 낙관으로 일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래 돼가지고, 그 제일 끝에 있는 거, 이제 참 싸움도 없이 민족끼리 통일해가지고, 저거 하는 거, 이제 일로 가는데, 그 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이 나창한 낙관들의 2분의 1씩이 몇 번이나 더 되풀이 되어서, 돼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그 과정도 확인 안 하고 묻지도 않고, 이제, 지금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끝까지로 보면은 이제 한 두세 단계를 가고 있을 거예요. 북한하고 전쟁 안 하고, 예. 뭐, 핵 없애고. 예. 그런데 그것도 잘 그것도 잘 떼야지 다음 단계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핵화가 되면 저희들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서로 공존하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할 필요는 없죠. 비핵화만 되면. 군사균형이 되면 되는데 비핵화가 안 되고 북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핵이 없을 때는 이 군사균형이라는 게 일거에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좀 더 나쁜 것은 예. 지금은 북이 핵이 없어도 예. 별로 우리가 유리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핵이 없어. 내가 보기엔 참 옛날식으로 말하면 그 며칠거리지 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군대도 이제 무력화 시키고 받아내주고 NLL 포기하고 공중 포기하고 그 다음에 땅도 지금 뭐 철도하고 연결하고 다 연결해서 이제 내줄 판이고 전방의 모든 장애물 다 제거해주고 전방에 장애물 제거해주면 북한에서 저 내려오는데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 도로도 지금 어떤 비공 공식 참 저건 아니지만 그 군사 전문가의 계산에 따르면은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군대는 약 한 60%가 약화됐다고 이래 봅니다. 왜 그러나 하기에는 실제로 물량은 안 그런데 예. 물량은 안 그런데 이 구조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 그 싸울 때 제일 겁낸 게 속도전 해가지고 일점만 확 해먹어버린 거. 그렇죠. 그런데 그건 지금 완전히 제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무력화시키고 막을 수 있는 거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군대 기간이나 규율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조금씩 파헤쳐 놓은 거, 예. 또 장성 줄인 거, 예. 또 군대 줄이고 뭐 한 거, 이래서 했던 거를 그 사람 계산으로는 우리가 전력의 60% 가까이 약화됐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최근에 또 이제 북한은 남한 요인 암살 부대를 창설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 언론에 났어요. 남한에 이제 요인을 암살한다고 암살 부대를 창설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말하면 그 옛날 참수 부대 저 말을 그거야. 네. 대응으로 했다 그겠지. 그런데 북한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남한 요인 암살 부대까지 창설하고 그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무장을 해제하고 있으니까 참 그게 이런 식으로 해도 국민들이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제 몇 분 후에 단계니까 그러니까 네. 안 묻기 시작하니까 그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나쁜 게 계속 돼야 이제 끝에 올 단계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트럼프도 지금 국내 문제가 다급해서 이제 미국 회담을 2월경에 한다고 합니다. 하고 이제 3월경 미국 회담 끝난 후에 어떻게 거래가 잘 되면 남북 정상회담을 또 할 겁니다. 해가지고 이제 북의 의도대로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 군사훈련 그 포기하고 예. 그 다음에 남북 비핵화의 일환으로 핵확산 자기들 우리나라를 북핵으로부터 방어해주는 그거 이제 걷어내고 항목까지 다 다 걷어내고 태평양 끌고 예,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북에 이제 먹히는 체제로 들어가는 건데 그 심각한 그 단계를 우리 국민들은 지금 못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이런 걸 봤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10월에 노인들 그 유림이 많은 노인들을 간에 가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강연을 하고 이제 뭐 술 먹고 한잔 하는데 그때 한참 이제 문 대통령이 그 외국을 네. 순방하면서 교황 초청한다고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나도 그런 데 가서 그 정치하고 싶지 않은데 한참 하다가 이제 그래 이제 뭐 하도 신이 나서 하길래 그래 내가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그 좀 저걸 했지만 그 한 노인이 그래요. 내가 좀 빈정거렸더니만 노인이 정색을 하고 그러는 거야. 아이 선생 아무리 이 선생님은 말이죠. 이런 시든 있어야 하더란 거야. 누가 해도. 문재인이가 아니라 누가 해도 있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나 죽이려면 살려면 하는 원수로 그렇게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게.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시도 자체를 짓밟을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만약 이 사람이 가서 잘못되고 그대 결과가 나오면 그때 뭐라 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하지도 마라 하는 거 이거는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때는 늦었죠. 그래서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나 쇼크를 먹으면서 그런 나 같은 노인이 70 넘는 노인이 그 한 10명 조금 넘게 있었어요. 제가 먹는 자리였으니까. 그 가만히 눈치를 보다 좀 물어봤어. 그 죄송하지만 이분 말 거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놀랍게도 거기 대부분 사람들은 맞지 뭐 그렇지 그래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야 이게 딴 데도 아니고 경북에 참 그 어떤 그것도 이제 무슨 서원을 새로 만들어서 그 무너진 서원을 새로 세워서 하는 거기에 내가 가서 그 쾌쾌한 참 유리민사 저걸 얘기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거기 모인 노인들이 그것도 70 이상 전부 나보다는 많은 노인들이었어요. 그 모양이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 안 묻는 거 이거 큰일 났다 싶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묻지도 않고 그래요. 어떤 것들은 저 엄마가 가지고 어제도 또 이제 내가 오지게 합의를 받았는데 이제 내하고 동갑인 친구가 있습니다. 네. 이 친구는 평소에 사는 건 헐뻔하게 살아요. 그래도 이제 자기 생각은 대단히 자기가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게 살만 난다 그래. 옛날 친구니까 내가 야, 이 자식아 뭐가 살만 나노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 야 우리 민족끼리 이래가지고 말이야 이래 뭐가 하여튼 잘 돼가고 있다는 거야. 야, 이 자식아 그거 아니 뭐 이래 내가 그랬더니
아니면 또 뭐 어떠나 우리 다 살았는데 이거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세상에 인마 그런데 인마 네 세상이 이것저 끝나는 거냐? 네 아들은 갈게. 그 아들은 세상이고 또 그 아들이 또 뭐 설령 잘못된다 한들 그때 세상 평균으로 가겠지. 뭐 그 세상이 이미 잘못됐는데 우리 아마 뭐 잘 따라갈 수 있겠나? 이렇게 하고 왔잖아. 할 말은 없는데. 그만큼 이제 소위 그 남북 관계의 화해나 뭐 평화 여기에 지금 전부 이제 그게 한물 간 주술인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위력적인 주술이에요. 그게. 지금 그게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무드로 가면 그 국민들한테 몇 개 들어가죠. 몇 개 들어가고 아주 굉장한 아직도 그 주력이 위력이 남은 주술이더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반동 세력이 되는 거고 저는 뭐 반동 세력이 되는 거고 보수 반동 세력이 되는 거고 나는 북한 연합 통신에서 난 북한 무슨 통신이냐 무슨 통신은 난 반동입니다. 아이 그 지난번에 저 작년 12월에 한 달 동안 북한 노동신문하고 조선중앙TV에서 내 욕을 한 100회 이상 했죠. 100회 이상. 뭐 홍깡패부터 시작해서 별명을 12개를 지어놨습니다. 전부 뭐 온갖 욕을 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거 쳐다보면서 야, 이거 암살부대 창설됐다고 하니까 이제 그 암살당할 위험도 생겼구나.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아까 뭐 그 친구분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뭐 나이 60 넘어서니까 살 만큼 살았다 막 가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 자식들 이야기입니다. 자식하고 손주들 이야기인데 참 이 그 구정에 전부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좀 세상 걱정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전부 이게 집단 체면에 빠져가지고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마치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환경이 되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저쪽에서는 저를 보수 반동 세력으로 또 몰아갈 겁니다. 그리고 냉전 세력으로 또 몰아갈 겁니다. 저는 그 제안하고 싶은 것이 이래도 우리 좀 그렇게 소리 내서 혹은 내 혼자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좀 물어보는 거, 묻는 습관을 좀 살렸으면 좋겠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 잘 물었는데 왜 그래 너 뭐 했다 했나 그러고 했는데 요새는 상당히 특히 중요한 것이 있어서 안 물어요. 작은 거는 막 바퀴터지에 싸우고 묻는데 중요한 것에 오면은 묻기를 주저하고 또 우선 아마 그게 물으려고 하면 묻기 전에 자기가 결론을 가져야 되는데 그 결론 내기가 겁나는가 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회 분위기가 전부 공포 분위기로 갔잖아요. 예컨대 지난번에 촛불 시위 이후에 태극기 부대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모여 있을 때 태극기 부대에 성검된 사람들 경찰이 전부 계좌 조사했잖아요. 계좌 조사하고 압박으로 들어가니까 그 성금도 줄어든답니다. 이제는 아예 계좌를 통해서 성금을 안 하고 태극부대 현장에 가가지고 현금을 내는 분들도 많아졌답니다. 그만큼 사회 분위기가 지금 공포 분위기로 몰고 가니까 거기에 집단으로 겁을 먹은 거죠. 근데 거기에 저항하지 않으면 뭐 도리 없는 것 같아. 도리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라도 이랬다 그거들라 그럼 그 다음에 어디들은데라든가 또 지금 그거는 왜라든가 이걸 자꾸 물어보고 한번 따져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들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좋다 그러고 막 가는 것보다는 좀 물어보는 이제 원래부터는 좀 물어봤으면 싶은 그런 물어보기를 제안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뭐 이문열 우리 선생님 모시고 구정에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래 진단해보고 짚어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글쎄 제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너무 뭐 이렇게 조롱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세상에 대해서 옛날 같이 그렇게 절박한 좀 책임감이 없는 것은 이게 자꾸 이제는 더 이상 내 세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기분이 자꾸 들면서 아마 그런 모양인데 어쨌든 세상이 자기 세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 일어날 일들도 결국은 자기가 뭐 어떤 사람들은 곧 죽으니까 필요 없다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도 자손이 있고 해서 자기가 겪을 일이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어떤 이 사건 결과의 연세에 대해서 추정도 좀 하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과정에 대해서 질문도 좀 가지면서 우리가 뭐 참 마지막에 잘못돼서 도저히 끌려가더라도 왜 끌려가는지 좀 알고 끌려가는 것이 몰라 그게 더 공부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사회가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뭐 저도 큰 책임이 있죠. 큰 책임이 있고. 그 또 하나는 내가 좀 이게 이 지난 한두 달 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특히 이제 홍 대표님 저걸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내가 뭐 이제 홍 대표 편의 사람이다, 홍 대표를 뭘 한다 이런 생각했는지 뭔지 몰라요. 유난히 흉을 많이 하는데. 그 아까 내가 그랬다고 골고루 정 많이 만들었더라고. 내가 만나면 주로 이제 자유한국당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골고루도 저걸 만들었나 싶던데 지금 내가 사실 아까 북한이 뭐라 한다 하여 생각이 나는 것이 지금 받고 있는 여러 중에 내가 가만히 헤아려보면 그것들은 이쪽 자유한국당 자체 내에서 생산한 프레임이나 이미지가 아니고 사실은 저쪽 편에서 만들어낸 이미지나 프레임 같은데 그걸 이쪽에서 알고 쓰는 건지 모르고 쓰는 건지 그대로 채용해가지고 그 전부 다 자기들 말로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외에서 다 공개받죠. 그래 버리니까 참 사방에 참 저기에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그 프레임 문제도 한번 홍 대표님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 억울한 거 덮어 쓰는 건데 그게 뭐 어떤 것들은 뭐 그래 뭐 이리저리 얽혀가지고 뭐 책임이라 하는 게 뭐 어떤 것들은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뭐 덮어 써야 될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것들은 별 상관도 없는데 그냥 한 프레임으로 그냥 무슨 그 조건 반사처럼 아무개 하면은 막말 뭐 아무개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그게 제가 이제 고정에 이게 말씀드릴 거는 제가 여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죽 할 게 없으면 하지도 않은 막말했다고 프레임을 씌우고 그리고 48년 전에 하숙집에 있었던 그 사건을 왜 나한테 지금 덮으십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건을.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보수가 괴멸되면서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의 내부에서도 그렇게 좌파들이 만든 프레임에 그 프레임으로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다른 분들은 보수 우파의 유산을 선계할 때 통째로 선계했는데 제가 선계할 당시에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분열된 보수를 선계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한번 맞춰보려고 그렇게 해도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는 보수 우파들이 전부 하나가 돼서 친북 좌파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되도록 저는 밖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문열 선생님 모시고 정말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참 답답한 가슴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우리 보수 우파의
큰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저희 잘못도 크죠.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단합해서 노력할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그래서 다른 말들은 하다가 끼워 넣었는데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대한 과정에서 좀 너무 그 질이 멸렬하고 또 뭐랄까 이렇게 글을 쓸 때와 같은 어떤 집중이 아니라 방담식으로 된 거,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적당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힘드네.